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이론 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대 문화사에서 사상사까지 살펴봤습니다. 불교와 풍수지 사상 그리고 도교에 관련된 부분까지 살펴봤었죠. 자, 이 시간에는 12번째에 이어서 고대 불상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어떤 그 신앙의 숭배 대상으로서 불상이 많이 만들어지죠. 뭐 나무로 된 것도 있을 거고요, 철로 된 것도 있을 거고요, 또는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이다 해서 진흙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도금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요.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물론 석불도 나오고요. 자, 그 중에 삼국 각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불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입니다. 이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미륵, 보살, 반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다리를 한쪽만 올렸죠. 반만 가부좌를 틀었다 해서 반가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사진에 보면 오른발이 왼쪽 다리 허벅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왼쪽 다리 밑에 왼쪽 다리가 양반 다리처럼 다시 오른쪽 다리로 올라오면 이거 가부좌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반만 가부좌를 틀어서 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유라고 해요. 사유. 사유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모습에서 사유상라고 일합니다. 이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각기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불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서 나와 있는 연가 7년명 금동열애 불상이 있습니다. 연가 7년이라고 하는 연호가 새겨져 있어요. 그 불상 뒤에 광배가 있죠. 광배 뒤에 그 오른쪽에 뒷면 있죠. 거기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상 이름을 연가 7년명 금동열애 입상이라고 합니다. 입상, 서 있는 불상이라는 얘기죠.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토가 됩니다. 이 고구려 불상이 경상남도에서 출토가 된 거죠. 백제에서는 서산, 용현리, 마의 열애 3존 불상이 있습니다. 백제 미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백제 미소는 마에 줄여서 3존 불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가운데 있는 열애상은 고부조입니다.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근데 양 옆에 있는 협시보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부조예요.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웃는 모습이 달라요. 백제 미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라에서는 경주 배리 석불 입상입니다. 이 배리가 지금 행정구역은 배동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어떤 명칭은 배리 석불 입상입니다. 경주 지역의 산재한,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불상을 여기에 하나로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비, 바람을 막기 위해서 기둥과 그 다음에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보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각국의 대표적인 불상이 되겠고요.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일신라로 가보겠습니다. 석굴암 본존불과 보살상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거죠. 조각의 정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통일신라 때, 신라 하대 때 가죠. 철원, 도, 피안사, 철조, 비로자나 좌불이 있습니다. 철불입니다. 철불. 가슴과 손, 다리의 표현에 양감이 없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좀 도드라지거나 좀 그 음향이 이렇게 심하게 나지 않는 밋밋한 형태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양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발에 이불 병자상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동경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뒤에 광배에는 연꽃 5개가 보이죠. 그 자세히 보시면 그 연꽃 안에는 어린 동자들이 거기에 연꽃 안에 모양만, 동자 얼굴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발의 불상이 되겠습니다.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다 해서 이불 병자상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국가의 이러한 불상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러한 불상은 이 시기 때에 불교가 얼마나 융성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물론 사찰도 불교 융성의 자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숭배 대상으로서 불교 이 불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교회 가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도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의 아마 제가 아는 상식하에서는 교회 가면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는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죠. 숭배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듯이 절에 가면 뭐가 있다?
불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탑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탑은요, 거의 대부분 석탑이에요. 물론 목탑도 있고요, 전탑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석탑입니다. 근데 이 석탑하고 그 다음에 승탑의 차이점이 있어요. 석탑은 부처의 사리탑입니다. 부처. 승탑은 승려의 사리탑이라고 있죠. 그러면 모든 석탑에는 부처의 사리가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죠. 부처의 사리가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전 세계의 불교 국가에 불교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에 거기에 부처님의 사리가 다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불경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주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 여기서는 7세기 중엽에 인쇄가 됐다는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 뭐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줄여서 다란이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두루마리 종이에 말려있는, 그게 발견된 거죠.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낸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석탑과 승탑은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중국하고요. 중국하고 인도 있죠. 인도는 전탑의 나라고 그래요. 전탑. 전탑의 나라다. 전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바로 벽돌 전자를 이렇게 씁니다. 벽돌로 탑을 쌓아요. 일본은 뭔지 아세요? 일본은 목탑의 나라다. 목탑의 나라다. 나무. 자, 우리 한국 있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석탑의 나라다. 석탑. 돌입니다. 석탑의 나라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은 돌 중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 무슨 돌인지 아십니까? 화강암입니다. 5,000년 간다고 그래요. 화강암이. 우리나라에 돌 중에서 가장 흔하게 분포된 돌이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화강암으로 된 석탑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고구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목탑을 많이 건립한 것 같은데 현재 남아있는 건 없어요. 이 목탑 터만 남았어요. 소실낸 거죠. 불탔거나 오래돼서 나무가 썩었거나 이런 거였을 겁니다. 백제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동탑과 서탑인데 이건 서탑이에요. 동쪽에 있는 탑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야. 졸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는 이거를 모방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굳이 그걸 모방해서 만들 필요는 없었는데 어떤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졸작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요, 나무를 잘라서 낑겨 놓는 그런 목탑 양식이에요. 맨 밑에 보면 기둥이 있죠. 받침. 그것이 목탑 양식에 보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불쪽 기둥에서 보면은 사찰 건축이라든가 기둥에서 튀어나온 기둥이 있습니다. 일자로 된 것이 민흘림이고요.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배흘림이라고 그래요. 엔타시스 양식이라고 그래요.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면은 지금 가운데 턱 튀어나와 있습니다. 안정감을 주고요. 여기서 사리를 담은 그릇, 사리 봉안기. 그러니까 사리를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누구의 사리고 어떤 걸 써놨던 기록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수공사를 거쳐가지고요. 이것도 뭐 최근에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뒤에는 완전히 깎여져 있는데 그걸 다시 연결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복원하느냐 해서 후자. 그대로 복원을 해놓은 이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 이른바 평계탑이라고 명명을 했었어요. 그 각인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이 정림사 터에서, 이 탑터에서 기왓장에 정림사라고 하는 길자가 새겨진 기왓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림사 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렇게 명명이 됐었습니다. 자, 신라에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습니다. 신라 선덕 여왕대 때 자장의 건의에서 만들어진 호국불교 상징탑이었죠. 고려 때 몽골 침략 때 불탔던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그리고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습니다. 그 전자는 무슨 전자예요? 벽돌 전자예요.
벽돌을 모방한 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덕 여왕대 때 작품이고요. 가까이 보면은 돌을 쌓는 것처럼 보이는데, 벽돌을 쌓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벽돌이 아니고요. 돌입니다. 돌을 벽돌처럼 깎아가지고 이렇게 쌓는 거예요. 벽돌을 깎아서. 그래서 벽돌을 모방한 탑에서 모전탑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3층만 남아 있습니다. 사면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안에 이제 뭐 불경이라든가 사리를 넣어놓는 공간이에요. 인왕상이 양쪽에 지키고 있습니다. 떡하니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경주에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 때 가면은 불국사 타보탑, 국보 20호죠. 타보탑은 기존에 했던 파격적인 석탑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국보 21호에 바로 뭐가 있어요? 불국사 석가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구정광태 다란이경이 발견됐습니다. 이중 기단위에 3층 사각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3층이죠. 그 다음에 역시 경주에 있죠.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삼국통일의 기상을 반영한 거고요. 이건 현재 절은 없고 탑만 댕글하게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고선사지 승탑이 있습니다. 이 고선사는 수몰이 돼가지고요. 수몰해서 거기에 있었던 탑을 경주 국립박물관으로 이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죠. 기본적으로 통일신라의 석탑은요, 거의 3층 사각탑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신라 하대 때 가면 조금 특이한 형태의 석탑들이 나옵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구례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4마리의 사자가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있죠. 기단이라든가 탑신의 부조로 불상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불국사 3층 석탑, 이른바 석가탑을 보면은 이 탑신이나 기단이 밋밋합니다. 아무런 무늬가 없어요. 근데 이 강원도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에는 기단과 탑신의 부조로 불상이 새겨져 있어요. 남원 실상사 3층 석탑이나 또 신라하대 때의 불교 선종의 유행과 관련한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있습니다. 팔각 원당형이죠. 우리나라 사리탑, 인바 승탑의 기본 양식입니다. 부도라고도 이래 있고요. 불교 선종의 유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발에서는 발에 길림성에 있는 영광탑이 있습니다. 누각식 전탑이라 합니다. 이건 벽돌로 만들어진 탑에서 전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불교 융성과 관련해 가지고 나타난 하나의 유적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14번째 고대 과학기술로 좀 넘어가 보시죠. 삼국시대 때 천문관측은 삼국사기 기록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체 관측은 농업과 관련이 됐다는 점, 비가 오냐 안 오냐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뭐 태풍이 부냐 안 부냐 뭐 이런 것들, 가뭄이 드니 안 드니 이런 것들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 목적과 관련해서 천체 관측 이론입니다. 곧 이거는 하늘의 명을 받아서 왕은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곧 누구란 얘기야? 하늘이다. 통치 목적하에서 연구가 됐습니다. 고구려의 천문도, 고운벽가에 또 백제의 금속기술, 그다음에 신라의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7세기 선덕 여왕대 때의 첨성대가 있습니다. 옆에 사진은 경주에 있는 첨성대가 되겠습니다. 통신라에 보면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건 이제 현재 현존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고 그랬죠. 이는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천체 관측으로서 누각전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래 농업과 또 통치의 목적과 관련해서 천문 관측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측 상단에 보면은 백제 천문 관측 관청으로서 일관부라는 관청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의 건축술의 발달 수준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죠. 고구려에 안학궁이 있습니다. 장수왕대 때 평양천도 이후에 만들어진 고구려 궁궐이에요. 궁궐, 안학궁. 건물 한 면의 길이가 620m라니까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백제의 익산의 미륵사라든가 또 동탑과 서탑, 그중에 서탑이 앞에 나와 있었죠. 신라 황룡사, 또 구층목탑,
건축에서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통일신라 때면 불국사라든가 석굴암이라든가 둘 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거죠. 경주 동궁과 월치, 우리가 안압지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동궁과 월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압지, 즉 월지는 달빛이 비친다. 비치는 연못이라서 달월자의 연못지자입니다. 그래서 적용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 적용술의 발달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밑에 뭐 석굴암 이런 것도 있고요. 발에서 보면은 뒷장에 넘어가 있습니다. 상경 주작대로가 있죠. 당나라 수도 장안성을 모방한 것이죠. 그리고 궁궐 안에 온돌장치가 있습니다. 온돌장치는 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회랑이라고 있죠. 회랑은 뭐냐면은 이 건물 아니고요. 기둥하고 지붕만 있는 겁니다. 경복궁에 가도 회랑이 있어요. 경복궁에 근정역 옆으로 보면 회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아주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은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앉아서 일을 보기도 하고 햇빛 가리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회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상경 주작대로가 있죠. 거기 창경터입니다. 절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거는 불교 융성의 증거로도 보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커다란 도로에서 주작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사신도 그러면은 노장사상에서 고구려 강서 고분에 있는 사신도 나오죠.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있습니다. 동, 서, 남, 북. 그렇죠? 동서남북. 그래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사신도예요. 그 중에 남쪽, 주작을 상징합니다. 남쪽에 있는 대로, 커다란 도로를 얘기합니다. 또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죠. 계획도시라는 거 하는 걸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공예와 봄종과 석등을 좀 보겠습니다. 이 고대 문화사는요, 사진 자료하고 같이 며칠 잘 좀 시켜 놓으십시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문화사 파트가 각 시대별 문화사 파트의 문제는 거의 서술형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시청각 자료, 뭐 물론 여기다 시청각 자료를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만은 사진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뭔가 눈에 많이 익혀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종 뭐라고 그래요? 오대산 상원사 종입니다. 최대 종은 뭐냐? 봉덕사 종 또는 에밀레 종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덕대왕 신종이라도 그러죠. 그 다음에 무열왕릉, 태종 무열왕릉입니다. 이수와 기부가 있죠. 경주에 가면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수, 기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적지 같은 데 가면 이런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 돼 있죠. 거북입니다. 여기는 용 아니고 뱀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야? 이무기자, 이무기자 써서 이수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거북이에요, 거북이. 이제 거북입니다. 그래서 거북 귀자 써서 귀부라고 그래요. 이거는 탑신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탑신은 남아있진 않아요. 탑신은 없습니다. 뭐만 남아있냐면 뭐만 남아있어요? 이수하고 뭐만? 귀부만 남아있어요. 자세히 보면 거북이가 목을 쭉 빼고 있습니다. 네 다리는 딱 펴고 있어요. 삼국통일의 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뛰쳐나갈 듯한 그런 거북이의 모습이죠. 옆에 보은 법주사, 속리산 쪽입니다.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 있습니다. 두 마리의 사자가 받치고 있는 거죠. 이 불교 건물에 보면은 유독 많이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사자입니다, 사자. 앞에 그 불의 화엄사, 네 마리 사자, 사사자 3층 석탑이 있었죠. 연기조사가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치? 네 마리 사자가 받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두 마리 사자가 받치고 있는 석등이에요. 또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네 군데 기퉁아리에 보면 사자가 있습니다. 수호신이에요. 불법 수호신입니다. 또 사자 모양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모전석탑 말고도 불국사 다보탑 있죠. 다보탑의 중간에 네 기퉁아리에도 사자가 있습니다. 네 마리 사자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는 없어요. 나중에 불국사에 가시면 한번 유심히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한 마리는 소실됐습니다. 아마 누가 훔쳐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 마리만 이제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사자는요 불법 수호의 역할을 했던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찰 건축물에 보면 유독 사자 건물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발에서 보면은 고구려 영역을 받았던 벽돌과 연꽃무늬 기와, 연꽃무늬 와당은 기와장을 와당이라고 했습니다. 도자기가 있죠. 가볍고 광택이 났으며 크기, 모양, 색깔이 다양했다. 그래서 이거는 당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이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타 이제 석등이라든가 돌 사자상이 있습니다. 돌 사자상 이거는 정해공주의 묘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우락부락한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고대 서예와 그림이 있습니다. 서예 그림은 그냥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중에 그림을 한번 봐봐요. 황룡사 벽에, 황룡사 지금 불탔지만은 경주에는 소나무를 신라의 솔거가 그렸다고 그래요. 워낙 생동감 있게 그려서 날아가는 새들이 앉으려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마도가 있습니다. 이건 천마통에서 출토했는데 이거는 벽화가 아닙니다. 부장품을 얘기합니다.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글씨에서 통일신라 보겠습니다. 통일신라에 김인문, 무열왕의 차남이죠. 형이 김범민, 또 김인문이 당시 당나라의 인질로 잡혔을 때에 외교 문장가 했던 강수가 청방 인문표 해가지고 김인문이를 석방해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글을 썼던 사실이 있었죠. 육두품의 유학에 발달해서. 그 다음에 김생이 있습니다. 성덕왕대 때 명필로서요.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보면은 고려말 이규보입니다. 신품사연이라고 있습니다. 신품사연은 누구냐? 김생.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유신, 탄현, 최우, 무신정권 때 최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동필가의 조종이다. 해동필가의 조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조다. 우리나라를 지칭합니다. 하여튼 글씨를 아주 잘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려 광종대 때 승려 단목이라는 사람이 김생의 글자를 모아가지고 써놓은 비문이 있습니다. 그게 집자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집자 비문은 문장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죠. 뭐 석탑의 석자, 승려의 승자, 사신도의 도자 이런 글자를 이제 석, 그렇죠? 승, 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자라고 했죠. 집자. 글자를 뭐했다? 모았다. 그래서 비문입니다. 비문, 비석에다가 뭐했다? 세워놨다, 새겨놨다 라고 하는 거죠. 집자 비문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고대 음악과 무용이 있습니다. 이 음악, 무용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서의 음악과 무용에 관련된 내용도 있죠. 참고하시고요. 그 중에 고구려 봐봐요. 이 고구려 검은고의 대가로서 왕산악이 있고요. 그러면 신라에서 보면은 이 신라에서 검은고 그럼 누구예요? 바로 백결 선생이 있습니다. 백결. 이 백결은 방앗타령을 썼는데요. 방앗타령이라면 검은고를 튕겨서 꿍꿍꿍꿍 해서 방아를 찢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굶주린 백성들을 이렇게 소리로라도 방아 찢는 소리로라도 이렇게 들리게 하면서 그네들 위로했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걸 방앗타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야의 대가야의 우륵은 가야금을 제작을 했죠. 대가야 우륵. 신라에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금강가에 김유신의 조상이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대가에서는 우륵이 있었습니다. 충주 지금의 탄금대 공원과 관련된 곳이 바로 우륵이 있었죠. 이거는 우리가 가야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음악 무용에서 자 이런 걸 좀 참고하시고요. 뒤에 고대 한문학과 향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향가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향가는 향찰로 기록을 했고 현재 남아있는 향가는 몇 수가 있다? 바로 25수가 있다. 그래서 삼국유사 14수, 그 다음에 균여전의 11수, 보현시본과 11수 이게 이제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향가 작가는 승려나 화랑들입니다. 승려나 화랑들이 향가 작가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무덤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분의 명칭에서 보면은 돌무지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 굴식 돌방 무덤, 또 벽돌 무덤 등이 있습니다. 우선 그걸 보기 전에 무덤의 명칭에서요, 뒤에
능자가 붙어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능자가 붙어있는 무덤은요, 왕이나 왕비의 무덤을 얘기합니다. 원자가 붙은 무덤도 있습니다. 원은 태자나 태자의 부인, 또 세자나 세자의 부인의 무덤이에요. 그거는 원자가 붙습니다. 원 그렇죠. 정조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도세자죠. 무덤이 서울에 있다가 서울의 회기역 부근에요. 그 위생병원, 지금 위생병원이라고 합니까? 병원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서울 삼육병원인가요? 그쪽 부근에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무덤이. 그건 이제 종조 때 수원으로 옮기죠. 그리고 수원 화성을 만듭니다. 그 사도세자의 무덤을 혈릉원이라고 그래요. 혈릉원이 있습니다. 원이에요. 태조 이성계의 무덤을 건원능 그러죠. 그러니까 능과 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묘입니다. 일반 개인의 무덤. 그 다음에 이제 왕자나 공주의 무덤도 묘가 붙어요. 왕자 중에서 장남은 아닙니다. 태자나 세자는 아니고요. 일반 둘째, 셋째 아들이라든가 딸들의 무덤에는 묘자 붙습니다. 또 일반 개인의 무덤에도 묘가 붙어요. 총자입니다. 총. 무덤 주인공을 모르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무용하는 벽화가 있었다 해서 무용총. 천마도가 나왔다 해서 뭐라고 해요? 천마총. 응? 또 씨름하는 모습이 들어가 있다 해서 각저총 됐습니다. 각저는 고구려에서 씨름을 각저라고 합니다. 총자가 붙습니다. 총. 그 다음에 분은 아주 오래된 무덤을 무덤을 일반적으로 분이라고 그래요. 무덤을. 근데 아주 오래된 무덤은 앞에 뭐라고 붙여요? 고분. 이렇게 합니다. 분. 그렇죠? 그래서 뒤에 어떤 용어가 어떤 글자 붙냐에 따라서 그 무덤의 성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어설프지만은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돌무지 무덤은 말 그대로 돌을 쌓은 무덤이에요. 한자는 적석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의 장군총 같은 경우입니다. 뒤에 한번 봅시다. 뒤에 고구려 초기에 돌무지 무덤에서 장군총이 있죠. 7층입니다. 7층. 이거는 이제 시신은 어디 갔냐? 이건 지면입니다. 자, 1층, 2층,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주기에 보면은 가운데 구멍이 좀 뚫린 게 있어요. 1, 2, 3, 4, 5 여기에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1, 2, 3층부터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입구가 막혀져 있죠. 여기다가 관을 넣고 시신을 넣습니다. 이게 남편이다. 나중에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헐고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또 매장을 합니다. 그것도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덤이 무슨 무덤이냐면은 돌무지 무덤이에요. 동양의 피라미드라고 그래요. 높이가 30m입니다. 작은 높이는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큽니다.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신이 지면 안으로 된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군총. 광개토왕의 무덤으로 얘기도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장군 무덤, 장군총. 자, 고구려 후기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굴식 돌방 무덤이 있죠. 이 굴식 돌방 무덤은 강서대묘, 각저총, 씨름이죠. 무용총, 또 덕흥리 고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견우직녀의 그림이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이죠. 규모 굉장히 큽니다. 작진 않아요. 규모 커요. 안에 널방이 있어요, 없어요? 널방 있습니다. 널방 있으면은 벽과 천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림을 그려놔요. 벽화가 있습니다. 이건 안이 뻥 뚫려 있어요. 널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굴 위험이 있느냐 없냐면 도굴 위험이 산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품 보존은 어렵습니다. 이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거의 도굴된 상태입니다. 일제시대 때 고족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도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의 강서대묘라든가 그다음에 각저총, 무용총, 덕흥리 고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 밑에 사진을 보면 굴식 돌방무덤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옆에서 측면에서 보면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입구가 이렇게 있고요. 입구가 있고요.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는 봉토입니다. 흙. 봉토가 있고 흙이 있고요.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안에는 관과 부장품을 넣어놓는 곽이 있습니다. 안은 뻥 뚫려 있어요. 얘가 이제 들어간 입구예요. 연도라고 그러고요. 연도 들어간 입구입니다. 이 연도가 한자식인데 이거는 굴식이라는 얘기죠. 터널. 들어가면 천정과 그다음에 벽이 있습니다. 천정과 벽의 재료를 돌로 쌓아놓으면 돌방 무덤이 돼요. 벽돌로 쌓아놓으면 뭐가 벽돌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돌방 무덤 또는 벽돌 무덤 이렇게 난다는 거죠. 한편 천정이 있죠. 이 천정은 대부분의 굴식 돌방 무덤의 천정은 아청입니다. 근데 고구려는 아닙니다. 자, 고구려는 아청이 아니라 모주림 천정구조예요. 모주림 천정구조다. 모주림 천정구조는 네모납니다. 천정이. 모서리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점차 위로 올라가면서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주림 천정구조인데 이거는 나중에 발해 있죠. 발해의 정해공주 무덤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해 같은 경우는요. 발해는 고구려의 모주림 천정구조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발해는 뭐 이것만이 아니라 고구려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오른쪽 거를 한번 앞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가 봉토입니다. 흙의 흙. 그렇죠? 얘는 뻥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에 이제 뭐가 있어요? 관, 부장풀 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벽 천장입니다. 천장이 아청인데 대부분 고구려와 발해는 모주림 천정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라가지고 드러내 보겠습니다. 드러내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겠죠? 여기는 봉토입니다. 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입구입니다. 입구. 이 부분이죠. 막혀져 있죠? 얘는 연도, 굴식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뻥 뚫려 있고 여기에 관과 부장풀 놓는 곽이 있다 이거예요. 이 모양이 겉에서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이런 특징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백제로 가겠습니다. 백제는 수도가 바뀌면서 무덤 형태가 바뀌어요. 한성시대 때는 송파 석촌동에 있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 이게 고구려 초기에 이 무덤하고 비슷해요. 백제 건국의 주역이 고구려 이주민이었다는 증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촌동 고분이 있죠. 그 다음에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문조왕제 때 굴식 돌방 무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이 있습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공주 송산리 7호부는 벽돌 무덤인데 벽화가 없어요. 유일하게 주인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무덤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왕 중에서 유일하게 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는 무덤 중에 하나가 무령왕릉입니다. 이 무령왕릉에서 뭐가 발견됐다? 바로 지석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무덤 주인공의 간단한 이력서예요. 이 지석이 발견이 되면서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벽돌 무덤인데 안에 벽화가 다른 벽돌 무덤에는 있는데 무령왕릉에는 예외로 벽화가 없습니다. 중국 남조 양나라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 양나라로부터 무령왕이 관직을 받죠. 백제 제군사 영동 대장군이라는 관직도 받고요. 그래서 양나라 건축 양식이에요. 무덤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무령왕과 왕비의 관은 일본산 금송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남조와 백제는 일본하고 상호 계속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밑에 사진이 공주에 가면은 볼 수 있는 무령왕릉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무령왕릉을 실제 무령왕릉을 내부 공개했는데 훼손이 좀 되니까 진짜 무덤은 폐쇄하고요. 그 옆에다가 입구에다가 무령왕릉하고 똑같은 구조, 똑같은 모양으로
모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탐방객들은 그 모형의 무령왕릉을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웅진시대 때는 굴식 돌방 무덤하고 뭐 벽돌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6세기 성왕 때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사비로 옮기죠. 사비시대 때 가면은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규모는 좀 작아졌어요. 그러나 세련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죠. 지금 사진에 보면 그렇죠? 자, 신라로 가겠습니다.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습니다. 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천마총입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데 그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나무 덧널이 있죠. 나무 덧널입니다. 나무로 만든 덧널이요. 실제 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실제 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관입니다. 관. 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부장품을 넣어놓는 곽이에요. 어떤 곽.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는 흙.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자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층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쟤는 점토입니다. 점토. 점토는 누수를 막자는 겁니다. 물이 들어간 걸 막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봉토가 있습니다. 흙의 흙. 얘는 봉토입니다. 흙이 있죠.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돌, 무지, 덧널, 무덤이라고요. 이건 굴식 돌방 무덤 있잖아요. 이 무덤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규모 커요, 작아요? 커요. 경주에 가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거 아닙니까? 대릉원이라고 그래서 그 능이 여러 개 밀집이 되어 있죠. 거기에 천마총도 있고, 그렇죠? 안에 널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널방이 있어, 없어? 여기 안에 널방 아닙니까? 있어. 그러니까 벽과 천장에다가 벽과 천장에 그림을 그려놔. 벽화가 있어요. 널방이 없으니까 이거는 벽화가 있겠어, 없겠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마도는 벽화다, 부장품이다. 부장품이다. 천마도에 대한 설명을 읽겠습니다. 보통 이제 틀린 문장이 됐죠. 천마총에서는 천마도라는 벽화가 출토되었다. 발견되었다. O야 X야. X지.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장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봐봐요. 여기가 지금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나무 덧널이라고 했어요. 나무 덧널. 여기는 공간 아닙니까? 널방 아니냐? 근데 처음에 만들 때는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여기는 벽화를 그려놓은 건 아니에요. 이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어떻게 있어요? 썩어요. 썩습니다. 썩으면 어떻게 있어? 이 흙, 모래, 자갈에다가 이 봉토, 흙 아닙니까? 이 무게를 못 견디죠. 무너지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널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부터 나무 덧널 이걸 없애버리지 왜 처음에 이걸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관과 부장품을 넣을 때는 이걸 만들어 놓지만은 나중에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은 나무 대신 돌로 쌓아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 나무로 쌓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나무가 썩어서 무너져 내려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도굴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예요. 도굴 방지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굴 위험이 있다 없다. 도굴 위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장품 보존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무덤을 도굴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도굴범들이 보통 이 분필 정도의 두께의 꼬챙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쑤셔봐요. 그러면 흙, 모래, 자갈 뚫고 들어가죠. 그러면 두드리다 이렇게 쑤셔다 보이다 하면은 이게 그릇인지 쇠인지 금속인지 감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굴된 것들은 거의 다 온전한 문화재가 없어요. 거의 훼손된 문화재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대낮에 이걸 파헤치겠습니까? 도굴하겠습니까? 밤이 되면은 안 보일 때 가서 도굴하겠죠. 진흙판에, 흙판에, 진흙판에, 흙, 모래, 자갈판에 들어가면은 이런 정도의 무덤은요, 거의 왕릉 규모거든요. 그래서 금은 보화들이 엄청나게 매장이 돼 있을 겁니다. 무령 왕릉을 발굴해 보니까 거기서 약 3,000여 점이 나옵니다. 3,000여 점. 이런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무덤은,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4세기 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유행했던 무덤이고요. 단장입니다. 단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단장은 바로 이거 봐봐요. 장문총 같은 돌무지 덧널 무덤 계속 시신을 넣을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넣고 돌로 막았다가 다시 또 부인이 죽으면 막았던 걸 꺼내서 헐고 빼내고 다시 시신을 넣고 또 막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만 막혀져 있단 말이에요. 안이 뻥 뚫려 있잖아요. 시신을 계속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무덤은 시신을 넣을 수가 없어. 단장입니다. 한 번 이 사람을 매장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부인을 매장하기 위해서 이걸 다 파헤쳐내야 되는데 언제 파헤쳐냅니까? 그건 단장입니다. 그러면은 4세기 전반에서 6세기 전반이라면 지금부터 최소한 1500년 전의 무덤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을 뚫고 들어갔다고 칩시다. 쳐. 그러면 이 무덤이 가만 온전하게 있겠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어요? 무너져 내려버리죠. 도굴범이 도굴하러 왔다가 그 무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무덤들은 거의 도굴이 불가능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부장품 보존이 뭐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덤에서 출토됐다는 천마도는 부장품이다 아니면 벽화다. 부장품이지 벽화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요. 굴식 돌방 무덤도 있죠. 경주 경상북도 순흥면에서 안동 쪽입니다. 순흥면에서 발견된 무덤입니다. 어숙이라고 하는 영주죠. 어숙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으로 묘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숙묘라고 일하죠. 이 굴식 돌방 무덤은 똑같은 이런 무덤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굴식 돌방 무덤 그대로 나와 있죠. 특징은 이제 통일신라 때 오면 이런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좀 보면은 무덤이 이렇게 있고요. 특징은 무덤 주위에 둘레돌을 두르고 여기다가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12간지를 조각했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김유신묘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김유신묘의 12간지는 부조로 새겨진 게 아니라 튀어나왔습니다. 딱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죠. 하여튼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건 안 나오건 부조로 됐건 안 됐건 간에 12간지 조각은 통일신라 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레돌 두르는 것은요, 삼국시대 때부터 나옵니다. 또 통일신라 때 불교의 영향을 받았었던 문무왕 수중릉이 있습니다. 화장법에서 나온 거죠. 이거는 호국릉이라고도 하죠. 이 동의 용이 되어서 외구의 노략질 막겠다. 이런 취지하에서 바로 문무왕, 무연왕의 아들 아닙니까? 문무왕 수중릉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자, 발해 무덤에서 뒤에 보시면은 정혜공주의 묘와 정효공주 무덤이 있습니다. 정혜공주 무덤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의 모주림 천정구조 이 모양입니다. 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사진 나와 있죠. 천정구조가 모서리를 줄여나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벽돌 무덤으로서 당나라 영향을 받았던 정효공주 무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혜공주는 8세기 문왕의 둘째 딸, 정효공주는 8세기 문왕의 넷째 딸이에요. 묘지 내용이 똑같아요. 이름만 달라요. 그러니까 문왕의 입장에서는 두 딸입니다.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이 정혜공주와 둘째 딸, 넷째 딸 정효공주 두 딸이 먼저 죽은 거야. 아빠보다 먼저 죽은 거죠. 그래서 묘지 내용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름만 정효에서 이름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과의 무덤은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무덤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고대 문화 마지막에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 내용들 그리고 각국의 문화의 특징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때 토기 문화는 일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일본의 조몬 문화가 나오고요. 청동기 시대 때 문화도 역시 일본의 야요이 문화에 영향을 줍니다. 다 토기 문화입니다. 토기 문화. 그 다음에 고구려에 해자, 해관, 도연, 담징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담징의 활동이 있죠. 종이, 먹, 제조법을 일본에 전달했고요. 호리사 금당벽화를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고구려 강서 고분, 수산리 고분 벽화 있죠. 여인도입니다. 이 여인도의 내용은 일본의 나라지방에 있는 다카마스 고분 벽화에 영향을 줍니다. 다카마스 고분 벽화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용 비슷한 얘기는 헤어스타일. 위에 저고리가 엉덩이 밑까지 내려오 좀 길잖아요. 그다음에 치마가 주름치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문화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께 일본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해화에 있어서 비슷한 화풍이 나와서 문화 교류의 증거로 본다는 겁니다. 백제 문화가 일본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죠. 특히 아직기, 왕인, 놀이사치계, 불교입니다. 기타, 불상도 있죠. 또 기타의 오경 박사, 의박사, 역박사, 체약사, 화가, 공예 기술자, 특히 일본의 백제 가람이라는 건축 양식이 나옵니다. 가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가람마의 준말입니다. 가람 또는 승가람마는 사원 건축을 통틀어서 가람이라고 그래요. 건축 양식, 사찰의 건축 양식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신라에서는 조선술하고 축제술입니다. 조선술 배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인의 연못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에서 나온 얘기죠. 축제술, 조경술, 신라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우리가 신라 조경술의 발달 수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야에서는 가야의 토기가 일본에 영향을 주죠. 시에케 토기입니다. 회색 경길 토기다. 아주 단단한 토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통일신라 문화도 일본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일본에는 하쿠호 문화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문화의 동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대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대로 동쪽으로 가서 일본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까지 해서 고대사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중세 정치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